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지난밤부터 전국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23곳에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이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4일차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자격 육적 후보자를 거론하며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분석해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오송, 제주항공 참사 유족을 전화로 연결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과 과제를 들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관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인사청문회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번 살짝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이 77번째 재연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헌법 정신 되돌아봐야 한다. 재연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과거 이제 공휴일인 적도 있었는데 재연절 휴일 지정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하루라도 더 늘어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7월에 딱히 어떤 공휴일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그날 하루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이걸 또 지정을 하자면은 사실 뭐 재헌절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또 우리가 지금 육공화국 헌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헌법의 개정의 계기가 된 것도 6월 항쟁이거든요. 그럼 6월 10일 또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고민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성격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공휴일을 떠나서 일상적 평소에 정부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노동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리고 워라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께는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까지 했으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매우 높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의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재헌절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재헌절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허탈함이 있는데 저는 사실 2008년도에 이 재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될 때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군에서 이제 다른 전우들과 이 문제를 갖고 떨띤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재헌절을 공휴일에 제외할 수 있냐. 우리가 개천절도 쉬고 다른 것도 다 쉬는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을 제정한 날만큼은 우리의 생일이다. 가장 중요한 공휴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헌절을 포함시킨다면 뭐 하나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공휴일들이 좀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우리 윤주진 위원님은 군대 있을 때부터 벌써 토론을 하니까 이렇게 토론을 잘하나 봐요. 네,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라도 토론할 시간이 주어지는군요. 자, 홍수특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5시 광주광역시 영산강 극락교와 전남 한평군 원고막교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저녁 5시 광주광역시 영산강 극락교와 전남 한평군 원고막교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분이 인사청문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좀 약간 정책적인 얘기들 쭉 했는데요. 북한과 대화 재개하겠다. 미국 관련해서는 관세동맹 현안 적극 대응하고 경제 군사안보 첨단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
협력 확대하겠다.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윤진유 위원님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근데 뭐 사실 무난한 대답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다른 뭐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대다수의 청문회 후보자들이 강선우, 이진숙 효과에 좀 많이 가려져 있죠.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청문회를 하다 보면 네. 특정한 많으면 5명, 적게는 2-3명 정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현 후보자는 무난하게 좀 넘어가는 부분인데 좀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부들이 되풀이했던 반복했던 입장에서 크게 나아간 것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에 새롭게 맞이하는 뉴 노멀, 그러니까 관세 폭탄 그리고 개별적인 대미 협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 오히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대한상회에 가서 했던 미국도 우리의 하나의 뭐 자치구로 생각하자 이런 되게 역발상적인 그런 파격적인 대미 관계 전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중관계 문제인데 지금 관세 협상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철저하게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지 못했다. 그런 확신이 미국 정가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대중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상당히 좀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균형 외교에 여전히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외교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답변한 내용들을 봤을 때 흠잡을 수 있는 답변은 없었다고 봐야 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동맹이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고 네. 항상 그랬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그러니까 동맹하고 전략적 동반자는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뭐 균형 외교라는 단어를 여권에서 일부 인사들이 쓴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가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 완전 정중앙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그런 노선은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선이었다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분이 선임이 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청문회에서도 아까 보니까 어떤 의원이 뭐 친중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질문을 하시던데 자꾸 이제 이재명 정부를 친중주의 쪽으로 그렇게 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토론의 진척을 막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더 진척된 얘기로 안 가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조현 후보자 같은 사람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다 무력화가 됩니다. 토론이 더 진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뭐 대만에도 실시해 중국에도 실시해 이런 발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네.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더 발전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토론이 안 되고 자꾸 이념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도 좀 구체적이고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전승절 참여 여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결정은. 네, 저는 안 할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참석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전승절에 참석을 했다가 굉장히 여파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그때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해봤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지, 굉장히 그 훈계하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해본 경험을 갖고 좀 조언을 해주듯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이렇게 즉답을 피한 거는 그래도 초청장을 중국에서 줬고, 그리고 몇 주년 할 때 뒤에 영자로 끝나면은 좀 의미가 커지잖아요. 80주년입니까 이번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70주년이라서 일단 갔던 것이고, 네. 근데 80주년이라서 초청장도 줬는데 그냥 안 가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리는 거, 그것도 장관도 아닌 장관 후보자가 공표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 정부도 눈치가 있으면 어차피 한국은 안 올 것 같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
그냥 이런 지하에 안 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네. 우리한테 신경을 좀 쓰고 있네. 이렇게 양해할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석은 안 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혀 있는데 답변을 신중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폭우 얘기 좀 많이 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예. 오늘 오후 4시 50분 광주광역시 황룡강 장록교와 전남 화순군 화순천 주도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 5시 10분엔 경남 밀양시 밀양강 용평동 구간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뭐 이런 김정관 후보자도 뭐 수출 1조 달러 시대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딱 그 제목이 타이틀이 명확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의혹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이 이제 김 후보자가 두산의 그 계열사의 CEO를 했잖아요. 근데 여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이거 연루 정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졌습니다. 근데 윤희주 평론가님 또 김 후보자는 그 시기도 안 맞는다, 겹치지 않는다 해서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파고들 여지는 적어 보여요. 어때요? 근데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그 기업의 특정 계열사의 수장을 맡았다면 사실은 그 그룹 전체 두산이죠. 사실은 두산 그룹 전체와 당시 성남 FC 간의 관계를 추궁하는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른바 보은성 인사.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개인 김정관에게 자리를 줬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특정 그룹을 배려해서 줬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컨대 네이버 3명이다.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TO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 유독 물론 뭐 이게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기업들, 이제 성남 FC의 고액의 후원금을 지원했던 그것이 뭐 대가성이냐 보은성이냐 아니면 선의로 인한 그런 지원이냐는 뭐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얽혀 있는 기업들의 수장들이 이렇게 국무위원으로 몇 명이 임명이 됐다라는 것에서 당연히 저는 합리적인 의혹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겸허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지역구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이 그 해당 지역구 축구단에 후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저도 두산 네이버 출신 중용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에서 이게 사법적 유죄 무죄 이거는 가려지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뭐 끝나가지고 재판이 재개될 거니까 그 부분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사법적인 걸 떠나서 특정 기업 그 특정 단체죠. 성남 FC라고 하는 특정 기관에 하필이면 여러 기업의 거액의 후원이 몰렸고 그 기업들이 다 민원이 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이런 점은 저는 뭐 사법적으로는 설령 문제가 없다고 해도 행정적으로는 잘못된 행정이었고 정경유착 결과적인 정경유착이었다는 점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그룹 출신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적하지 않는 문제를 좀 짚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김성환 의원이 이분 원래 탈원전 성향 의원의 대표적인 의원이었습니다만 신규 원전의 물꼬를 터버렸어요.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때 잡아놨던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규 원전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김정관 후보자가 원래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다 원전 관련 기업들입니다. 또 다시 뭔가 뭐 좀 정경유착적으로 원전 산업의 부흥을 위한 이런 행보를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친원전이기 때문에. 주로 성남 FC 쪽으로. 그리고 이제 친원전 뭐 반원전 이걸 떠나서 설령 뭐 친원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국민적인 합의가 모여져야 되는데 지금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아직까지도 탈원전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쪽이 통째로 무시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잘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좀 볼게요. 가장 뜨겁게 주목받았던 두 후보자 중 우선 한 명, 이진수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가로채기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표절 없었다는 해명은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표절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 또 이게 뭐 학계 바깥에 비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소위 범학계 검증단이라는 분들이 김건희 씨 논문 표절을 밝혀내기도 했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표절률이 좀 심각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좀 후보자 말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제1저자로 본인이 네. 이름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꾸 이공계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 이런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진수 후보자는 뭐 학교 총장도 했고 굉장히 중진 교수입니다. 명성도 있고 이런 그 실력을 가지고 연구를 따오는 역할을 했고, 그러면 안의 일은 이제 결국 학생들이 한 것이 아니냐. 근데 따온 것 자체가 큰 일이라고 인정이 돼서 네. 그렇게 새로운 관행, 제1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냐는 건데, 이게 비유하면은 어떤 가수가 음원을 냈는데 뭐 가수 이름으로 음반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듀서 이름으로 나오는, 예,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좀 그쪽에 가깝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의 해명은 좀 부족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를 갖고 와도 뭐 큰 틀에서 우리 이런 거 한다 그러고 세부 연구를 이제 대학원생들이 하면 네. 그 연구는 대학원생이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그 매니저가 거기다 제1저자 이게 맞냐 이거죠. 윤준희 평론가님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사실 많은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본인이 지도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기조를 잡아줬다 할지라도 실은 지도 교수가 제자들에게 실적을 채워주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본인은 교신 저자, 그러니까 이제 1저자가 아닌 그렇죠. 도움을 준 네. 저자로 많이 물러나죠. 그리고 실적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채워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신 저자도 충분히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연구 기여도가 높다 할지라도 보통은 양보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러니까 다른 이공계 교수들이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유독 이분은 본인이 1저자로 올라갔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다고 하고, 네. 뭐 특정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표절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누구는 뭐 50%다, 뭐 이진수 후보자는 내가 돌려보니까 10%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범학계 검증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단체에서, 이게 교수학술단체 연합체인데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견해가 제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진성 후보자가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이 표절 논란이 해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금곡교와 전남 나주시 영산강 나주대교 인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같은 시각 경북 경산시 오목천 암량교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이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취업 방해했다는 이 부분, 그런 거 절대로 없었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그 방해 보좌관이 이쪽 새로 취업하려는 방에 찾아와서 말했다는 수준의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보도도 있냐면 강 의원이 직접 그 해당되는 의원한테 전화했다는 이런 증언도 있거든요. 자, 쓰레기 지시도 김수인 평론가님, 텔레그램에 만약에 남아 있다는 우리가 그 SBS 보도에서 본 게 그게 진짜 강선우 후보자의 그 남긴 글이라면 확인되면 네. 그 위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위증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기억이 잘 안 났던 거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위증의 기준이 되는 게 사실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인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 논란은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설령 기억이 잘 안 났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전에 말을 하실 때는 기억이 잘 나는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 이게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한테 진술부터 먼저 받은 다음에 수사하는 사람이 증거를 딱 제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네네. SBS 보도도 같은 편이었는데 그걸로 좀 크게 망신을 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갑질도 갑질이겠지만 거짓말
혹은 사실에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비슷한 의혹이 또 추가로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네. 뭐 병원에 갔는데 가족을 못 만나게 그때 코로나19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뭐 지정이 돼야 만날 네. 수 있다거나 그런데 거기 가서 뭐 내가 국회의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심지어는 복지위 소속이다. 네, 예. 그렇죠. 이 병원 잘 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래서 뭐 되게 글쎄요 이것도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강선우 의원 측은 아니라고는 네. 했습니다. 근데 의료진 쪽에서 그때 우는 사람도 있었고 되게 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삿짐을 옮기는데 보좌관이 동원이 됐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강 후보자는 보좌진들이 왔던 건 맞는데 도와주겠다고 왔던 건 맞는데 어차피 일은 이삿짐 센터에서 하니까 짜장면이나 먹고 가라.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또 거짓 해명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버티기가 힘들다. 장관 후보자 정도가 아니라 의원 적격성까지 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이 해명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 이거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뭐 단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렇고 전직 민보협 회장단까지 가세해서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사실 보좌진이 국회의원과 정치적 동반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누구 말 따나 그냥 하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월급도 국회의원한테 받는 게 아니고 사실 국민 세금으로 이 국회에서 바로 받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보좌관이 의원한테 막 반말하는 것도 봤어요. 옛날에 진짜 제가 국회 처음 출입할 때 뭐 1999년, 2000년 이럴 때 막 반말하더라고. 그 방에 이렇게 네. 취재하러 놀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보좌관으로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반자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민보협이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가 전직 회장단까지 가세해서 정말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보협이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했다. 이거는요. 그 결정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안에서 민보협,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소속 보좌진들의 아우성이 들끓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목소리 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요. 차고 이제는 더 이상 임계치를 넘어서서 민보협 자체의 존재의 정체성까지 의심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겨우 나온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민보협 역대 회장단의 사퇴 사실은 며칠은 요구입니다. 안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민보협이 어마어마한 게 이제 민보협, 국보협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각 정당마다 보좌진 협의회가 있는데 보통 당대표 선거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당대표 후보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각 민보협, 국보협입니다. 거기가 정말 중요한 표예요. 아주 그래요? 빅스피커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민보협이 사퇴 선거를 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만큼 좌시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저는 또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신호가 뭐냐. 첫째, 참여연대가 사퇴를 요청했어요. 이거는 참여연대는 누가 보든 자타공인 정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기관이고요. 또 한국여성단체 쪽 관련해서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격 없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명분을 좀 상실한 것이 아닌가 진단을 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무자격 육적 거론하면서 사퇴 혹은 지명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아울러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정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결국 절대 권력의 독선과 오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자격 육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실세들이 검증 없이 추천장 꽂아놓고 있다. 뭐 이건 주장이죠. 절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다. 이걸 그냥 밀고 나가면 정말 절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다. 따라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야겠다. 만나면 누구 저기 지명 철회하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지금? 뭐
얘기를 다 들어보고 다 했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좀 사실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예의주시하거나 뭐 기정사실화해서 저기는 탈락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자들이 있고 그들이 사실 육적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 좀 무리하게 끼워 넣는 기색이 저는 좀 느껴져요. 처음에 오적이라고 했다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끼워서 육적으로 했는데 근데 김영훈 후보자 청문회는 오히려 김영훈 후보자를 친북주의자로 의심을 하고 공세를 폈는데 뭐 그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발간됐던 통일교과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부적절했다 치더라도 김영훈 후보자가 그런 생각을 뭐 적극적으로 갖고 있거나 한 것은 오히려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고 노동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될 때 아닌 대북관 논쟁으로 인사청문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버린 게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은 오히려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가지고 그리고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이 야당 입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도 육적 정도 해놓고 한 2-3명 정도 낙마시키려고 6명에 맞춰놓은 거 아닌가 눈치를 다 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더 주안점을 둬야 될 인물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봐요. 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에서 뭐 사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벽 6시에 저 이규민 어쨌든 언론 홍보수석이죠. 홍보소통수석이죠. 이분이 그거 뭐 사실과 다르다 지금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새벽 6시에 그걸 올렸고 그다음에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언론에서 대통령실 기류 바뀌고 있다는 해석기사 보도했지만 그런 변화는 없다. 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이거는 뭐 밀고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걸 현재 상태에서 뭐 알려주는 걸까요?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임명 철회가 가능한 인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치밥 먹는 사람들은 현역 불패 신화가 왜 그동안 이어졌느냐.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장관 임명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는 순간 사실 그것은 장관직뿐만이 아니라 다음 총선 공천도 못 받는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 철회를 한다는 게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친 강선우 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동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임명 철회를 하기는. 자,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뭐냐? 사실 본인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편하고 민주당의 집안 관리에도 편하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뭔가 지금 기류가 변화되고 있다. 임명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당사자인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버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나중에 결정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장 혹은 명예로운 자진 사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래도 예우를 해야 된다. 저는 강선우 그 정도 후보자 기류로 입장에서는 봐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취재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 명예로운 퇴진해야 된다. 천하람 의원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그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필사적으로 구명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대요. 뭐 이런 그건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천하람 의원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주진 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네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전화번호를 기억부터 희읍까지 보면서 대통령실의 이야기 전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다 전화할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99.9%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정말 치열해요.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김수인 평론가님도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런 동안에 결국에는 본인의 결단을 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막 나서가지고 철회 여지를 남겨두고 이렇게 하기는 또 그 지명을 한 입장에서 무책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이 힌트를 줬어요. 마냥 다 감싸고 가진 않을 거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저도 이진숙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눈치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고 사실 저는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강선우 후보자에 비해서는 조금 그 수위가 낮아져 보이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름의 정답 같은 걸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내가 과도하게 누명 쓴 부분은 소명을 했는데 네. 일부 뭐 자녀 유학 문제나 이런 것은 좀 국민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명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뭐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하겠다. 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기를 좀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20분 울산 서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 5시 30분엔 전남 장성궁 황룡강 제2황룡교와 광주광역시 황룡강 용진교 부근, 전남 장성군 근계리 개천에 각각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토사 유실로 인해 전면 통제됐었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해미 부근은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역시 대전 방면은 통행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당진 방면 면천에서 당진 분기점 사이가 통제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에서는 광주 일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익산 평택고속도로에서는 청양에서 예산 분기점 사이가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는 만큼 미리 우회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구간들이 있고요. 항공기 운항도 국내선과 국제선이 결항과 지연이 되고 있는 만큼 미리 출발 전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하차도 통제 구간이나 하천변 진입은 피하셔야겠고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영남권 활천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 경기권 오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부곡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승은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친정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밤새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고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달려가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엄마 무리하게 복구 작업 하지 마세요. 안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효녀네요. 어쨌든 이렇게 고향에 엄마가 걱정돼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하던 얘기.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자진 사퇴가 있고 지명 철회가 있는데 사실은 지명 철회 형식보다는 거의 자진 사퇴 형식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인사권을 가진 그쪽과의 교감하에 그 자진 사퇴하는 이게 가장 부드럽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명 처리하면 그 내가 잘못됐다 이거를 더 이게 웅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결정 혹은 결심은 인사권자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용히 전해지면은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상식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낙마자 네. 제로, 원, 투, 쓰리 사지선답니다. 1번 제로, 네. 저는 투 봅니다. 투, 네. 낙마자 투.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두 명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사실 한 분이 더 있었죠. 그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2명 정도까지는 내줘야 된다. 이 정도의 셈과 전략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지층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 법인데 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물론 애써 감싸는 지지층도 없지 않지만 댓글이나 이런 여론을 봐도 왜 저 사람들을 굳이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네. 지지층 바깥으로 보면 이제 여성가족부는 여성계가 중요하고 여론이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가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썩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네. 교육 정책에 사실 어제 여당의 고민정 의원이 지적을 비판하더라고요. 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술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분야가 특정 분야에만
식견이 있고 나머지 분야에 없고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 교육학계만 보더라도 교육학도 뭐 교육통계학,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짜고 이럴 거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히 이진숙 후보자한테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패러다임이 뭐 새로운 게 있고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매력적인 후보자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논란들이 워낙 큰데다가 평소에 강선우 후보자가 여성 운동계에서 네. 정말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다. 여성 정책에 그 식견이 깊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시민사회적으로도 지켜줄 수 있는 힘들이 많이 헐거워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나 이쪽에서도 굳이 고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윤진희 평론가님은 예. 현재까지로선 저도 두 명을 보고 예. 있는데요. 방식이 이럴 겁니다. 아마 이제 청문 보고서를 요청을 해야 돼 대통령이 예. 본인이 이제 인사 자료를 제출한 지 20일 만에. 근데 이제 그게 D-3일, D-2일 이렇게 가면 이제 후보자 본인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예. 네. 자, 미국이 상호 관세를 통보한 8월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쌀과 소고기의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 허용 등 시장 개방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미 협상은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우리가 네. 사실 뭐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서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축산물이 이게 되게 민감한 그렇습니다. 분야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오는 통상교섭본부장 얘기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 행간에 야,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게 좀 읽혀요.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조업이나 이쪽을 지키려다가 결국 농축산 분야에서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려가 나오고 딱히 이 협상의 카드라는 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카드도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딱 김병기 원내대표의 언급이 왜냐하면 여당 원내대표 치고는 되게 강경한 자세입니다. 네. 양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예전 같았으면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전국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단체들이 사회단체, 농민단체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거센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 단체들이 뭐 뜻을 다 이루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대편에서 당겨주는 그 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무너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이렇게 일단 배드캅 역할을 맡아야 되는 네.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이 참 느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일단은 그래도 여당에서 농축산 분야의 희생이 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당겨주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또 정부 당국자 앞에서 협상해야 되는 사람들의 고충도 한편으로는 있을 거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뭐 전무 아니면 전부로 할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좀 축산계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는데 30개월 이상 소고기 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미국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풀려버려가지고 한국이 이거를 계속 잡고 가기는 상당히 버티기 쉽겠느냐? 네, 그래서 좀 쌀이라든지 이런 네. 것보다 더 훨씬 힘든 게 아마 이 소고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점에서 물론 정부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혹은 이게 해제가 되더라도 또 다른 규제 조금 느슨하더라도 그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네. 잘 안 됐을 때 또 축산업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미리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 광주광역시 평림천 평림교 부근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아까 저 김수인 평론가님도 잠깐 얘기하신 부분인데 윤주진 위원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치고는 좀 강하게 얘기했고 진성준 정치기장은 네. 정말 작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어요. 무도하다는 표현도 썼든가 뭐 그러면서 이거는 그러고 그
팩트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이 사실관계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정부 사이드에서 하니까 정치권에서 막 저렇게 한다는 게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나 뭐 도구가 될 수는 있는데 약간 걱정도 돼요.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 여당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한다.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나 진성준 전 내용을 좀 알고 있다.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물이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그리고 30개월 이상의 뭐 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을 직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거기에 극심하게 반발할 수 있는 계층을 염두에 두고 네. 일부러 강경한 발언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불만을 완화시키는 네.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철강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농수산물 우리 국내 농가와 축산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협상을 계속 관세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 기로에 쓴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눈물을 머금 거라도 국민들에게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또 한켠으로는 정말 농가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개방했을 때 한 가지의 또 긍정적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소득에 대비해서. 사과값 정말 뭐 한번 작황 망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사실은 도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방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악마의 선택을 악마의 손을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심이 있다면 여당은 오히려 역으로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 분담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 좋은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예. 저는 김수현 평론가님. 국민의힘의 역할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 하면은 뭐 미국에서 보기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친미적인 성격이 더 강해 보이죠. 이게 민주당이 반미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더 이렇게 굉장히 미국하면 심지어 뭐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은 미국 엉덩이 뒤에 형님 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반대파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그런 국민의힘이 강하게 나와준다면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례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협상에.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농어촌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또 거기 지역구 유권자들 대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라는 거죠. 좀 더 홀가분합니다. 의석도 적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강경하게 미국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새로 들어온 기사 없나 검색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오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마 특사 관련해서 좀 뭐 그런 이게 좀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을 기해서 전남 순천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명을 콕 집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스스로 거취 표명하라 하고 이게 무슨 거취를 표명하는 거냐 했더니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위기 처했을 때 당대표 필두로 37명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중진들이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달라.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그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저 회의 분위기 어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냥 다구리로 요약될 수 있다. 다구리 한판 붙는 거 패싸움이잖아요. 뭐 큰 얘기가 있었다 하고 박성훈 그 수석 대변인은 뭐 충분한 공감대 속에 이런 발언이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충분한 소통 통해 논의 이루어지기 바란다. 제가 질문이 좀 길었는데 윤주진 위원님. 윤희숙 혁신위원장 잘한 겁니까? 괴로운 질문인데 네. 이게 방향이 맞더라도 현실 가능한 것인가 또 내용이 맞더라도 타이밍이 맞은 것인가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선의로 자발적으로 혁신한 사례 없습니다. 네. 대부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러다가는 어차피 죽을 바에는 명예롭게 물러나자라는 천막이라도 치자. 그렇죠. 예. 명예롭게 물러나자의 불출마 혁신만 있을 뿐이지 정말 누군가가 몇 명이 나타나서 10명이 우르르 나타나지고 우리가 이제
이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총선 3년 전에요. 네. 가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저는 이 네 분이 거취를 정리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결국은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못한다고 선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관철시키지는 못할 망정 내 생각을 그냥 쏟아내긴 하자.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요약한 건가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한번 지금 이 시점에 이 씨앗을 묻고 가면 네. 결국은 나중에 그게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결국은 혁신의 계절은 다가오고요. 네.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 현재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는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분명히 나중에는 여느 때나 그랬듯이 현역 교체는 늘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오늘 윤희숙 그 위원장이 어제 던진 이 돌이 언젠가는 하나의 파도처럼 몰려오겠죠. 본인은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다만 방식 면에서는 조금 더 우군을 확보하고 좀 더 현실 가능한 혁신안을 먼저 던짐으로써 국민적 여론을 무르익게 만드는 어떤 정무적 기술은 좀 아쉽다. 그런 비판은 또 피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수인 평론가님이 혁신이라는 게 뭔가 관철돼야지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 얽히고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똘똘 뭐 이렇게 막 꽉 짜여져 있고 이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에이 뭐 다들 속에 있는 거 던져나 보자 일단.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대로 생각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은 주의 주장을 억누르거나 혹은 뭔가 안 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관철되도록 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되든 안 되든 항의하고 문제 제기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혁신위원장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항의를 했다면 윤희숙 전 의원은 일단 하면서 계속 소위 본인 말대로 다구리를 맞는 것으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행보거든요. 당장의 어떤 혁신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섣불리 관철시키려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뭐 무게파 선언을 해라. 또 뭐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겠다. 이런 무리수만 나와요. 오히려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원론을 가지고 세게 싸워 붙어서 기록을 남기고 오히려 그 폭로 효과를 내는 이런 행보가 더 중요한데 그 점에서는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길을 잘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오늘 덤으로 다구리가 일본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은어예요. 아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이 일문학자인데 일본어에 그런 표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대식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처음 들으셨대요 그 표현을. 그래서 너무 점잖게 사신 게 아닌가. 저는 맨날 친구들하고 하는 표현이라. 다구리를 많이 쓰는 다구리 많이 쓰고 우리 기자들도 어디 막 현장에 가서 돌파해가지고 취재해 와야 되는데 야 다구리 붙어 뭐 이러고 지시를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뭐라 그럴까 폼이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말이다. 저도 일본어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이라는 거 우리가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밥값을 했네요. 또 국민의힘 그 책임 있는 당직을 맡고 계시면서 또 오늘 오후 5시 50분 전남 담양군 중암천 양지교 부근에 홍수경보 발효됐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준비한 토론회에 전한길 강사가 무대에 올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역시 혁신을 하려는 당 맞느냐 이런 또 그 비판이 나왔고, 근데 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 뭐 사실 확인 좀 해봐야겠지만, 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당이 조치 취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 친길게 옛날에 뭐 정광훈 목사 하더니 또 전시네요. 요번에는 또 전한길이냐 뭐 이런 건데. 자, 입당 얘기, 출당 얘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주진? 일단 입당은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또 마침 본명은 또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매우 큰 부담이고, 뭐 이른바 윤 어게인을 외치는 혹은 뭐 계몽령을 외치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잠식해 간다,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막는 것도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뭐 특정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렇게 당원을 골라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질렀거나 당의 명예에 먹칠한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는 받아들이되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계파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계파 갈등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거의 그냥 문 닫고 네. 누구 한 명 쓰러질 때까지 끝장 토론하자. 우리 그냥 졸도할 때까지 토론하자 이렇게 그게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 눈치 보면서 약간 언론의 간접적인 여론전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한 15시간 동안 박 터지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현 주소를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 자, 다구리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은어인데요. 몰매나 패싸움으로 이렇게 순화해서 사용하시면 앞으로 더 아름다운 한국말이 될 것 같고.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한 30초 남았는데 네. 이 국민의힘에 한마디 조언해 주시죠. 그냥 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를 빌려서요. 네. 지금 친길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네, 당에서 아니 절연을 하고 뭐 우리 식구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아니다 얘기를 해봤자 이런 식으로 윤어게인 또 튀어나오면 이건 시지프스의 바위가 되겠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윤희숙 위원장이 뭐 관찰보다는 항의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재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아진이의 책상 조명은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모릅니다. 엄마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라고 믿는 아진이. 간경화 말기.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는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의 시간. 아파하는 모습 대신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진이는 얼마 전 모의고사 전교 2등의 성적표를 엄마에게 선물했는데요. 기특한 딸의 모습에 엄마의 눈시울은 또 한 번 붉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초조한 엄마. 부디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을 잘 살아나가길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손을 꼭 잡고 잠이 든 세 사람. 아진이와 동생이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충청권의 물폭탄처럼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였는데요. 이 50에서 4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비가 이미 쏟아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남부지방의 비가 강해 시간당 30에서 100mm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일부 소강 상태였던 중부지방마저도 전체적으로 비가 강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또 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200에서 400mm, 남해안 쪽은 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서해안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서해 먼바다와 충남 앞바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22도에서 26도 분포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올라서 서울 30도 등 27에서 3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호우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지금 호우특보가 전국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9도고 현재까지 서울에 내린 양 50mm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금강유역 하천 여러 곳의 수위가 위기경보 심각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영산강 유역의 하천 수위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를 관통하는 광주천의 수위 상승으로 하천 인근 주민들이 대피 중입니다.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열차와 고속도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선과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추가로 통제됐습니다. 오후 4시 14분 기준 호남선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 구간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오후 5시 기준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IC에서 동광주 IC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나흘째 인원을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기로 한 걸 두고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7월 2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올랐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을 오는 22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차원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 이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은 2주기를 맞은 오송 참사 유가족과 반년 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차례로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경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15일이 참사 2주기였습니다. 충청북도 7일부터 15일까지 추모기간 선포했고요. 당일엔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추모 문화제도 열었습니다. 네, 네, 자, 네. 우리 이경구 대표님 그리고 유가족들 이번 추모 기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그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네. 처음으로 맞는 저희들이 참사 2주기다 보니까 좀 바빴습니다. 일단 오송 참사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추모 기간을 선포를 요청드렸고 네. 그리고 뭐 시민분들이 좀 상기할 수 있도록 거리의 현수막부터 버스가 좀 제일 많은 분이 좀 돌아가셨거든요. 네. 버스에도 이제 그 2주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내용을 부착해서 운행도 해달라. 그리고 또 추모비도 도청 내 위치에서 지정해서 설치해달라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사가 발생한 그 지하차도에서 기억이란 길로 현판을 좀 설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오송 주민의 일부 반대로 인해서 현판은 아직 설치가 못한 상태로 좀 바쁘게 좀 일주일을 좀 보냈습니다. 네. 자, 2주기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현장 방문했고요. 어제는 대형 참사 유가족들이 이제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 이제 참석하셨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네, 일단 그 오송 참사를 포함해서 이제 세월호, 이태원, 그 제주항공 참사까지 해서 유족분이 약 200명이 좀 참석을 했고요. 저희는 희생자분들이 다 다른 참사에 비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분의 가족 대표 한 분씩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좀 5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일단 재난 원인 조사나 국정 조사를 재추진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재난 유가족들이 지원 매뉴얼을 이제 법제화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책임자 공정처벌과 이제 지방정부를 지도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추모비 설치, 그리고 공식 추모 공간을 조성해달라. 그리고 뭐 이게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일단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이제 즉시 시행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각 그 유관에 대해서는 일단 경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각 자리에 그 배석한 각 주무부서 차관님들,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이제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지시하고 이제 주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바로잡혀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현재 그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재판이라는 거는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벽에 명시된 것 외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부서가 기관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도 24년도 4월 달에 시민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이 오송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원인하고 개선 방안까지 마련을 했지만, 저희 민간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당시 정보나 이런 자료, 이런 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연락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 힘을 빌어서 이런 부분들,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계속 국정조사를 요청을 드리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유가족들하고 충분히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모든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기타 소방이나 경찰들은 다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들 그런 정보들이 저한테 제공되거나 연락을 아직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고 해서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유가족들이 오송 참사 2주기 앞두고 궁평 2 지하차도 현장에 추모 현판 설치 추진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일단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지금 다시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하고는. 네, 이게 저희가 2주기에 맞춰서 제가 추모 현판을 그 오송 지하차도 양 출입구의 상단에 좀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도 저희한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당일 그 설치하고 하는 형태를 저희가 좀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더니 이제 갑자기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 그 추모 현판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다가 이제 설치 여부에 대한 유권 검토를 의뢰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신 결과가 이제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는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당일날 또 아침에 또 교묘하게 오송 일부 주민이
혐오 시설이다. 희생자가 오송 사람들이 아니다. 네. 뭐 땅값이나 집값이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일단 반대하는 현수막이 좀 게시가 되면서 네. 충청북도에서는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 못하니까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오송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부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다 보니까 일부 또 주민들께서 현판 설치에 대한 설명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사고 책임론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유가족들 만났습니다. 이것도 네. 최근 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가 오갔어요? 일단 저희가 김영환 지사는 저희가 참사 이후로 3번을 만남이 있었고요. 네. 뭐 이전까지는 뭐 저희가 뭐 추모비 설치나 뭐 이런 유족들에 대한 심리 치료, 그다음에 네. 현판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라는 계속 결정 사항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 의사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난부터는 유화적인 자세로 저희 요구 사항들도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180도로 선회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김영환 그 충북도 지사 이제 네. 책임자 처벌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형이 확정된 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이제 2명이고요. 대다수는 네. 이제 혐의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1심 재판 진행 중이고 네. 이런 재판 관련 상황을 유가족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 일단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시민재해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뭐 이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된다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제 권한만 노리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조직이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책임자는 다 빠져나가고 일선에서 맨 앞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묻는다면 솔직히 누가 이 재난안전 관련 쪽에 부서에 가서 일을 하시고 좀 뭐 회피하려고 하시겠죠. 그리고 네. 여기 충청북도는 특히 이제 퇴임 전에 잠깐 오셨다 가는 부서로 일단 자리매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동일 문제가 반복되니 이런 부분들은 최고 책임자가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계속 책임자를 좀 처벌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던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항고하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불기소 취소 처분에 대한 무혐의 처리가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청주 시장이 일단 임시제방 훼손에 대한 문제로 기소가 됐지만 이제 충청북도지사는 지하 자도 침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혐의가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적하나마 일단 사전 예방 활동이 있었다라고도 참작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오송 참사 전에 약 2년 전에 2년 전에 부산에서 똑같은 침수 사고가 있어서 그때도 이제 안타까운 생명들을 이제 잃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도 위험한 지하 차도 중에서 네. 왜 오송 지하차도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런 차단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늦게 설치됐는지 정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였으니까 이제 정치적 친분을 고려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제가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저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은성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오송 참사를 보면서 안일한 생각과 정책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많이 온다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심리치료 얘기도 하셨는데요. 피해자 지원 부분입니다. 지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충북교통방송하고 충북대 심리학과가 오송 참사 피해자들 이제 추적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 7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심리치료 지원이 아직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심리치료는 뭐 솔직히 3사 이후도 초기 때랑 그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개인별로 이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병원을 찾고 그 병원을 진료받고 거기에 대한 약제비 정도만 저희가 이제 제공을 받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저희 유족들에 대한 이런 심리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각 병원에 대한 정보를 몇 번에 걸쳐서 저희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지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전문의가 어떻게 있는지 어디에 계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좀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병원에 갔을 때 일반인들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좀 진료를 받고 바로 약 처방을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족님들은 이런 획일적 치료보다 좀 이렇게 뭐 상담으로 원하는 치료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은 이 공주 트라우마 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공주에 저희 청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거기에 가서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 수도권으로 또 올라가셔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 유족분들 스스로 이런 병을 이런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떻게 여기 가면 잘한다 이런 정보를 좀 관해서 준다거나 그다음에 거기 발생하는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뭐 지원이 전액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용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급을 만약에 약제 비용이나 진단 비용 이런 것들 솔직히 다 어느 정도 정산을 해주시는데 뭐 그게 언제까지 해줄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가 뭐 당장 1년 2년 안에 끝날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솔직히 약주도 없고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이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문적인 의사님을 찾아가야 될지도 솔직히 지금도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보 제공도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도 좀 긴 기간 뭐 이런 것들 보장이 필요하면 더 좋고요. 자, 아까 이제 그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잘 취합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아까 뭐 수사나 재판 때문에 그렇다고는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취합되는 대로 유가족과 좀 공유하자고 계속 요구는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관계기관에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뭐 들이 제대로 저희들한테 제공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전부 다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니까 주지도 않고 가장 저희가 좀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검찰에서 어떤 정보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솔직히 수사 정보는 저희 민간인한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초까지는 저희가 계속 검찰 쪽에 찾아가서 정보 공개를 요청을 드렸으나 뭐 오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판결을 보고 아니면 언론을 보고서 일단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유가족협의회에서 이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뭐 제가 뭐 개인적인 것도 그렇겠지만 일단 올해 5월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지하철 방화 사건이 지금 있었더라고요. 그때 가슴 한번 저도 쓸어내렸는데요. 뭐 당시는 발빠른 조치하고 이제 대응으로 큰 찬사를 면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들을 봤을 때 그 당시는 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부터 배워서 우리 분들이 이런 큰 참사를 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는 이게 동일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발생한 참사로부터 얻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송 참사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을 좀 더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제주항공 2216편이 착륙 도중 둔덕과 충돌해서 179명이 숨졌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위를 179일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김유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김유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대형 참사 유가족들이요. 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분들도 이제 참석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저희는 이제 대통령님 만나서 4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독립, 그리고 세 번째는 둔덕과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점검, 네 번째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네 가지를. 네. 이제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심리 치료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그 네 가지를 일단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자, 네, 그러면서 이제 진상 규명을 가장 네네. 좀 저희는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번이 진상 규명이네요. 네네, 그죠? 1번이 진상 규명입니다. 네. 네네. 자, 우리 김유진 대표님은 지난달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주항공 여객 참사 특별법에 유가족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저께 이제 만나셨을 때 그런 말씀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네. 그 광주 타운홀 그때 얘기한 게 지난달이니까 조금 약간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특별법도 너무 엄청 다른 참사에 비해서 빨리 네. 제정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가 또 너무 빨리 제정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유가족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못된 게 사실입니다. 특별법을 좀 서둘러 저기 하다 네, 보니까 네. 예. 감사하지만 또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세심하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걸 챙기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런 부분 왜 반영이 안 됐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유가족들에게 불평등한 지원이 왜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물어서 해결되도록 지금 요청 중이고 또 조치해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진상규명 네. 관련된 내용 빠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네. 항공 철도 사고 조사위원회 뭐 사고 조사위죠. 사조위라고도 하고 이곳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인 규명 발표가 올해를 넘길 거다 이렇게 뭐 얘기도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요. 뭐 원인 조사 현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적절하게 유가족들과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선 전혀 아니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조위에서 국제 규정과 또 여러 가지 조사의 독립성을 방패 삼아서 네. 오히려 유가족들의 의견 개진이나 정보 공개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네. 네. 아,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 네. 거기 이제 뭐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이게 아직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요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다. 이런 얘기를 뭐 일종의 변명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이카오 또 항공사고다 보니까 네. 아이카오 항공 규정에 따라서 이게 사건 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공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규정들을 아주 유리하게 적용해서 공개 안 하고 있는데 네.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건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끝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22일 기자회견에서 그러셨네요. 유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도 여하튼 공개 안 할 수 있다. 뭐 규정상 이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근데 유가족들이 그렇게 속이 타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좀 사실 좀 의외네요. 네, 저희 유가족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오히려 미국에도 NTSB가 있고 이런 데서는 사고조사위에서는 네. 관제 기록이나 사건 조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관계된 경우에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최근에 같은 기종으로 인도에서 보잉 787 사고기에 같은 경우에선 이번에 한 달 돼서 예비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거기는 관제 기록 등 조종사 간의 대화 등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최근에 일어난 참사임에도 네. 공개가 됐는데 저희는 전혀 그 부분이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1997년에
괌 칼기 추락 사고가 있었거든요. 괌에서. 네. 그때 200명 이상 이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을 제가 사회부 기자였는데 이제 취재를 갔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말한 미국의 그 사고 조사 기관에서 네. 매일마다 브리핑하던데 거기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렇진 않다 이거죠. 지금 현재로서. 전혀 공개되지 않고 네. 관제 기록 일부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마저도 서약서를 쓰고 저희가 공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네. 그 사고조사위 직접 방문하셨는데 환경이나 인력 매우 열악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진짜 네. 얼마나 열악합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점인데요. 네. 제가 20여 년 넘게 항공 사고가 그동안 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희 화려한 인천공항이나 항공 운항 서비스는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뭐 세계적인 수준이고 항공 선진국이라는 저희는 항공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쥐었는데 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조위의 시스템은 20여 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전 없이. 네. 거기는 정말 사고 조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경륜이 있으시겠지만 정말로 그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네. 그 10명의 항공조사 인원이 올해만 해도 7대의 비행기 그리고 도합 36대의 비행기를 지금 조사하시고 계세요. 네. 그건 사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예산이 없어서 저희 둔덕이나 조류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사고 조사의 그 원인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지금 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성이나 독립성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유가족들은 그렇게 신뢰를 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잠깐 홍수 경보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6시 20분 전남 한평군 한평천 수위 상승으로 학야교 부근에 홍수 경보 발령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행법상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관 기관이더라고요. 근데 네. 사고조사위 위원장 포함한 12명 위원 중에 9명을 국토부 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자, 이제 조사 주체인 사조위가 정책 집행자인 정부로부터 과연 독립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항공철도 조사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예산과 인사권을 전부 다 국토부가 쥐고 있는데 과연 공항 시설물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고에서 정말로 독립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그래서 요구사항은 이런 사조위가 독립된 주체로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물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적 투명성 확보나 재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있어서도 이런 법 개정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김 대표님은 특별법의 치유 휴직 관련해서도 유가족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얘기하셨습니다. 현행 치유 휴직제도 회사 근로자에 이제 한정돼 가지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공무원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요. 거기에 특별법에 아예 근로자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나 공무원들은 지금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대통령님께서 챙기고 계셔서 네.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프리랜서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아예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원해 주신 건 참 감사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더 이렇게 배려되고 생각해야 될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5226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유가족들 의견 충분히 살피고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가 방침이 제대로 마련되고 현장에도 잘 적용됐으면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5월에 유가족들은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경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게 참사 난 지 한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고소하신 건데 이게 그 즈음에 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너무 참사가 희생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유가족들이 좀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요. 너무 네네. 힘이 없어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정부에서 너무나 다른 참사와 다르게 수습과 지원에 빠른 수습과 지원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조사 결과를 네.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유가족들의 뜻이 있었어요. 네. 그랬지만 사고 5개월이 지나도록 입건 한명되지 않고 전혀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판단하기에 더 네. 직접 고소인 주체자가 돼서 우리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는 조사에 대한 의지가 생긴 거죠. 네네. 자, 그래서 5월에 이제 고소하셨고요. 유가족들은 7월 3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이어가고 계십니다. 희생자 숫자와 같은 179일간 이어지는 이제 시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7월 3일부터 저희 참사까지가 이제 179일간의 여정이고요. 네네. 하루에 한 분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이런 시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 대신에 시민들과 정부에게 저희의 억울함과 또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는지를 네. 유가족들이 정말 그 가족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런 마음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저희 참사가 사실은 너무 애석하게도 계엄이나 대선 이슈로 인해서 모든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다 해결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 시민분들의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희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님께서 타운홀 미팅 이후 관심 가져주시고 그 이후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되고 관심되고 또 시민들 위로와 응원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힘으로 또 저희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7월 3일부터 179일 가면 12월 29일이 되는 거군요. 네. 제가 지금에서야 이해했어요. 예, 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참사 이후 반년 지났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가 이제 공식 출범했고요. 자, 유가족협의회 새 임원진 포함해서 유가족들이 가장 바란 점 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2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전에 대표님들이 고생해 주신 건 임시 대표님이셨고 이제 그러시군요. 저희가 6월 30일 날 공식 출범해서 사실은 저희가 1기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전에는 임시 네, 임시 대표단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동물들도 또 물고기들도 사실은 힘이 없는 동물들이 더 뭉치고 함께 있거든요. 그 네.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통령실 이번에 어저께 만났을 때 묵념할 때 이렇게 빌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잃었지만 여기 같이 있는 저희 가족들은 잃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거든요. 네. 그 마음으로 정말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정말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히 잘 돼가지고 네.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의 기리고 또 이런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폭우 소식입니다. 지난 이틀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중심으로 최대 400mm 넘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윤 기자님. 현재까지 강수량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근무 수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고요. 네. 호우위기경보도 심각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충청 지역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틀 새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건데요. 네. 어제가 0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충남 서산에 가장 많은 419.5mm를 비롯해 홍성 411mm, 당진, 아산,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 3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이 집계됐습니다. 수도권도 피해가 컸는데요. 평택이 261.5mm, 안성 241mm, 서울은 125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인명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한 사망자가 2명인데요. 어제 경기도 오산에서 고가도로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40대 남성이 숨졌고 오늘 오전 6시 15분쯤엔 서산시 성남동의 한 침수 차량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낮 12시쯤에는 당진시장 인근의 침수주택 지하실에서도 8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민 발생 현황이라든지요. 피해적 복구 조치 이런 것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중대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요. 이재민은 충남 등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1세대, 그다음에 1,070명으로 늘었고요. 네. 267세대 975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1956건의 집중호우 소방활동에 나섰고요. 이 중 주택안전조치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현장 조치의 장비 1,500여 대와 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 지역은 오늘 새벽 6시 반을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단계도 지금 발령된 상태입니다. 네, 충북 청주에선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주민 대피 명령도 내려졌죠? 네, 청주시는 오늘 오전 오송읍 호계리와 상봉리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해당 지역은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진 상태입니다. 대피 대상은 호계리 30가구, 상봉리 10가구 등 총 40가구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7시 50분에는 청주 흥덕구 옥산면 병천천 환희교 지점에 홍수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8시에는 오송읍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됐었고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대피 조치도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경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열차 운행 중단되는 구간도 속속 생겨나고 있죠. 네, 오늘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10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철도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4시 30분부터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구체적으로는 용산에서 서대전까지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었고요. 다만 KTX는 모든 구간에서 정상 운행 중입니다.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구간, 서해선 홍성역에서 서하성역 구간의 일반 열차도 운행이 멈췄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는 평택역에서 신창역 사이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됐었고 연천역에서 평택역까지는 지금 정상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4호선 신길 온천역에서 범계역 구간 그리고 수인선 전 구간도 오전 중 한때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가 40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휴교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네, 일단 오늘 충남 당진시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아산, 서산, 예산, 홍성 지역은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특수학교도 모두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통학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나 낙석 위험이 있는 구간이 많아서 학생들의 이동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랑 교육청은 실시간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휴교나 원격 수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면서 추가 피해 여부에 따라 대응을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홍수경보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6시 40분 광주광역시 황룡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용진교와 장록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내일도 전국에 많은 비 예보돼 있습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 얼마나 됩니까? 네, 기상청은 내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더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도권은 50에서 120mm,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18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더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추가 붕괴나 침수 위험이 매우 큰 상태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과 영남 일부 지방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에는 100에서 200mm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300mm 이상이 내릴 수 있고요. 전북은 50에서 100mm, 뭐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60mm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제주도 역시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에 50에서 100mm, 산지에는 200mm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수 있어서 외출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닷길을 이용할 때는 선박과 어민들은 해상 기상 정보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기상청은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국지적이고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실시간 기상 정보 확인과 안전한 이동을 당부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또 오늘의 큰 뉴스, 이재용 회장 무죄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 선고했습니다. 2020년 기소된 이후에 5년 만이고, 이로써 이재용 회장은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네, 일단 대법원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네. 1심과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춘 뒤 불리한 합병 비율을 강행해 지배력을 강화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SP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회계상 가치를 2,900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끌어올린 게 검찰은 분식회계라고 본 겁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 회장을 포함해 미래전략식 임원 14명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지는 없다라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건데요. 결국 검찰이 주장한 경영권 승계 목적이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모두 벗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그룹 총수가 연루된 사건이어서 관심도 그만큼 더 컸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1호 수사로 불렸을 만큼 상징성이 좀 큰 사건이었잖아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장이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수사를 주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도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2020년 이 회장을 기소했지만 그보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를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고, 수사 착수 후부터 무죄 확정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고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만이 유일한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2심에서는 검찰이 2,100건이 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예비적 공소 사실까지 더했지만 재판부는 정황만으로 특히 형사 책임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결국 법원은 전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증명력 부족을 지적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앞으로 재계라든지 법조계에 어떤 영향 끼칠 거라고 보세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무리함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한 것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모두 검찰이 패소한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법원은 간접 정황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추측에 기댈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향후 수사 기준에 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2심 무죄 판결 직후 기소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검찰은 좀 대법원까지 상고하면서 기계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한국 여성의 아이를 낳겠다는 출산 의향이 유엔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네. 조사 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네덜란드는 2.07점, 뭐 독일은 2.17점 정도로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모저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동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한일전이죠. 여기서 아깝게 또 안타깝게 일본에 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일본의 3연패라는 게 3연패?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서글픈 거죠. 뭐 지난 15일입니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 그러니까 우리 홈 경기장에서 벌어진 경기인데요. 예. 아시안컵 마지막 3차전에서 전반 8분에 저메인 유련한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1대0으로 졌습니다. 뭐 이 대회에 준우승한 건 당연하고요. 6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아까 3연패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021년 3월에 요코하마에서 지고 3대0, 2022년 7월에 나고야에서 역시 3대0. 그리고 지난 15일에 1대0. 4, 5년째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난 2019년 이 같은 대회인 부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1대0으로 이긴 이후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3연패를 당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한인전이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에선 한 번은 이길 때 되지 않았냐. 또 분위기 반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많은데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열세긴 합니다만 아직도 상대 정적에서는 42승 23무 17패로 앞서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사실 뭐 국가대표 주요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이긴 했지만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도 지난 그러니까 그 3차 예선 10경기 그리고 이번 대회 1, 2차전 지지 않았기 때문에 12경기째 무패였었는데 드디어 한번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홍명보 감독 결과는 아쉽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고 5명 정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팬들의 생각은 약간 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홍명보 감독은 뭐 언제까지 우리 선수를 갖고 증명은 안 하고 경험만 할 거냐. 그러니까요. 항상 대회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 증명하는 자리지. 그렇죠. 때로는 너무나 경험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면도 사실 뭐 일리는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 뭐 큰 경기가 아니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한편 이번 대회도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A매치에 포함되지 않은 대회였기 때문에 주요 선수들이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스타들이 다 빠진 경기, 맥 빠진 경기 이런 대회를 하면서 결국은 축구협회가 이제 팬들을 데려다가 돈벌이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월드컵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쓴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봐서는 홍명보 감독과 축구대표팀 어쨌든 간에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흥행 실패 말씀하셨는데 흥행 실패하기는 FIFA 클럽 월드컵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잉글랜드 첼시가 파리 생제르맹 꺾고 우승을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또 챔피언답지 못한 매너로 구설수에 올랐다고 해요. 네, 사실 우승 상금만 1,700억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원에 가깝고요. 근데 이 대회가 개막 전부터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지적됐어요. 유럽 시차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시간에 경기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관중들도 동원도 안 될 거고 경기력도 크게 떨어질 거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우려는 사실 현실로 드러났고요. 첼시하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두 명문 구단 결승전에 올라서 그나마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국 중에 하나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장도 찾아서 관심을 갖는 등 한마디로 뭐 흥행을 시키기 위해 노력은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경기는 또 너무나도 싱겁게 끝났어요. 그래요. 사실 그 파리 생제르맹 올 시즌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잖아요. 뭐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첼시 콜 팔머에게 시작하자마자 2골. 30분 안에 2골 먹고 후앙 페드로 선수에게 쐐기골 전반전에 맞으면서 3대 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후반전은 뭐 굉장한 접전이었겠지만 골이 안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이제 후앙 네베스라는 선수가 첼시의 쿠쿠렐라라는 선수가 이제 뛰어가는데 몸을 부딪히니까 긴 머리를 잡아챘어요. 그러니까 머리 달려가는 선수 머리채 잡아채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머리 뽑히진 않았어요. 네, 그건 그래서 아니고. 그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스 한마디로 유럽의 정말 중요한 명문 구단에 이런 선수가 이런 비신사적인 행위를 해. 근데 아직 끝나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또 엘리케 감독은 그 쐐기골로 후앙 페드로 선수를 밀어서 목을 밀어가지고 경기장에 쓰러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첼시한테 우승컵도 내주고 한마디로 명예도 다 뺏기고 파리 생제르맹은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정말 비매너로 굉장히 체면을 구겼죠. 체면 구겼네요. 근데 또 체면이라기보다는 비매너의 주인공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중미 월드컵 홍보를 위해 또 피파 월드컵의 그 뭐랄까요 흥행을 위해서 참석한 건 좋았는데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주고 나면 보통은 이제 그 회장이라든가 준 사람 수여자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안에서 첼시 선수들과 함께 즐겼어요. 우승을 그리고 그 장면들이 인판티노 회장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제스처에도 뿌리치고. 저 봤어요. 화면에서. 맞아. 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 축구 너무 모른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문제는 또 이제 그 월드컵 트로피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클럽 월드컵 트로피가 이미 그 3월 달에 진품은 저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있고 이거는 새로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 진품 논란이 빚어졌어요. 어떤 트로피가 진품인 거냐. 근데 사실 뭐 경기장에 있었고 우승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진품이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 만든 걸 아무리 이제 개최국에게 뭐 어떤 그 흥행적인 요소도 주고 개최국 대우를 하는 피파의 정치적 수완이기도 하겠지만 첼시 입장에서는 조금 복수 제품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좀 찝찝한 그런 뒷맛을 남겼습니다. 네, 올스타 브레이크 마친 프로야구 후반기가 오늘부터 이제 재개됩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 펼치고 있어서 각 팀 감독들 뭐 구상이랄지 각오 남다르죠. 남다르죠.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지금 폭우 때문에 오늘 모든 경기가 취소됐는데 그래서 KBS 야구 기자들이 10개 구단 감독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경기 지금 반 이상 치렀는데 대체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아? 그러면 작년 같았으면 LG와 기아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8팀에서 8팀 감독들이 한화가 우승할 것 같아.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제동을 건다면 안정적인 투타를 보이고 있는 LG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8대2. 그래서 보면 지난해 우승팀인 기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대체 한국 시리즈는 어떤 팀이 진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2팀씩 올라가니까 모두 20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건 역시 한화 10개. 그다음에는 LG 4표, 기아 3표, 롯데, SSG, 삼성이 각 1표씩은 나왔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어느 때보다 한화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후반 레이스 역시 한화의 상승세를 어떤 팀이 저지할 거냐. 그것이 가장 큰 승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 시즌 가장 히트 상품은 누구냐. 가장 주목받은 스타는 누구냐. 그런데 의외로 KT의 안현민 선수가 역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면서 정말 최근 보기 드물게 파워를 갖춘 홈런 타자라는 평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 그중에 7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10표 중에 7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신인왕도 유력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안현민 선수의 홈런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전에는 LG의 송승기 선수가 정말 모처럼 보기 드문 투수가 나왔다 이런 평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 6시 50분을 기해서 전남 하동군 화계천 기탄교와 순천시 황전천 용서교, 구례군 섬진강 구례교 인근의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이제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외국인 선수 기량 어느 해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팀 순위 못지않게
어떤 그 개인 타이틀 또 뭐 기록 경쟁 이것도 치열하죠. 네. 아무래도 뭐 우리 야구하면 홈런왕. 그러니까요. 네, 홈런왕 기대하게 되는데 삼성에서 여권을 뺏긴 선수가 있습니다. 디아즈 선수. 29개 홈런을 치다 보니까 내보내면 안 돼. 그래서 출국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팬들이 이제 그 여권을 뺏는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한 게 아니고 저쪽에 팬들이.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9개로 1위인데 2위 그룹과 무려 9개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장타율을 좋고 타점도 많이 올려서 뭐 흔히 이제 박진만 감독 이후 면담 이후에 정말 대단한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122개 안타를 치고 있는데 200안타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롯데의 AS 선수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200안타를 칠 거냐. 뭐 투수 부문에서는 역시 지금 최다 연속 선발승을 거두고 있는 폰세와 라이스 11승씩을 거두고 있는데 누가 최다승의 주인공이 될 거냐. 이런 문제에 아울러서 사실 아까 부상 선수 말씀하셨는데 이제 김도영이 돌아오고 나성범, 김선비 선수 돌아와 있어요. 기아 선수들 한 방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극적인 승부를 펼치게 되면 이 선수들이 또 어떤 타이틀과 기록을 만들어낼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최하위 키움에 대한 성명서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난 14일에 뭐 감독, 단장, 수석 코치까지 전격 경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일부 팬들은 그래, 3년 동안 3년 연속 꼴찌였기 때문에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편 보면서 야 단순히 다 감독이나 이런 교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핵심 선수들을 뭐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보내고 하면서 나온 수익들을 투자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실 뭐 2군 경기장에는 곰팡이가 쓸고 비가 샌다고 그래요.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지금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실 이렇게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선수들이 한마디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경기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프로야구 선수협회라든가 이런 팬들의 그 비판 키움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거의 다 됐지만 이번 주 챙겨보면 좋은 경기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프로축구 K리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기성용 선수가 포항으로 이적했잖아요. 아마 첫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좀 셉니다. 올 시즌 17경기에서 12승 5무.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전북을 상대로 하거든요. 그래도 국가대표를 지내고 한마디로 새로운 키맨으로 등장했는데 동아시안컵을 아까 했던 국가대표들이 모두 합류한 전북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기성용 선수의 진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충주에 사시는 시민 안정숙 님의 문자입니다. 꿈속에서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아서 뉴스레터 K라고 답했는데 정답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꿈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오늘 사무실 옆자리 전화 당겨받았는데 정말 청취율 조사 전화였어요. 이런 행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